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2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방송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요. 유튜브 포스팅 기능을 통해서 다른 채널에 출연한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커다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방송이 오늘 또 게시가 됐는데요. 일부 영상은 3월 14일 날 여러분들께 이미 공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일부 영상 보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2부 영상이 조금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와이 대저택에 출연한 영상 역시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미국 주식 시황을 정리하고 이렇게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을 좀 잊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장세가 좀 변동성이 극심할 때는요. 가끔씩 이렇게 주식 관련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은 뭘고 또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만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월 2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일단은 녹색이 빨간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상승한 종목의 수가 하락한 종목의 수보다는 월등히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빨간색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칙칙하잖아요. 따라서 얼마 되지 않은 하락한 종목 역시도 하락 추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녹색은 대부분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따라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승한 종목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S&P 500 맵을 보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S&P 500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높게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상승한 종목의 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상승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급등한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거 1년 동안 거래량이 급등했던 지점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막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거래량이 많았는데 매도량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주가는 하락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녹색이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주가는 쭉 올라갑니다. 자, 여기도 한번 터졌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요. 자, 여기 굉장히 높은 빨간색 막대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러한 추세가 장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거래량이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는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의 폭 역시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어제 33에 불과했던 S&P 500 중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의 퍼센티지는요, 이제 거의 39%를 찍고 있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의 퍼센티지는 45.52로 급등하면서 시장의 폭이 굉장히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빅스라고 부르는 공포지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래에 있는 선하고 거의 만나기 직전입니다. 자, 공포지수가 17.59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그 얘기는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SMA, Simple Moving Average, 200일 이평선과 드디어 교차하는 지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공포지수가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면 굉장히 주식에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리고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형성이 되면 좋지 않은 신호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과거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자, 3년 차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죠. 자, 과거 3년 동안 빅스 지수가요, 200일 이평선으로 올라간 도중에는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가 지금 2023년이 시작되는 구간이잖아요. 보시면 2022년 우리가 베어마켓을 겪은 구간에는 공포지수가 200일 이평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2023년 들어서 공포지수가 200일 이평선보다 훨씬 더 아래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2023년 그리고 2024년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공포지수가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형성되는 구간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횡보하거나 최근처럼 주가의 조정을 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최근 들어서 공포지수가 다시 200일 이평선 이하로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Fear and Greed 인덱스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제 28까지 올라가면서 극적인 공포감을 완전히 떨쳐내고 있는데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공포 탐욕 지수가 떨어지면서 14를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극적인 공포감이 드디어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시장이 분위기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타픽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단 2종목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16종목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 이상 급등한 종목의 수가 무려 4개나 되거든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테슬라가 어제 11.93% 폭등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요, 사상 최초로 직원 전체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요, 직원들에게 소통하는 방식은 보통 이메일을 이용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테슬라의 현재 상황이 이렇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뭐 격려의 이야기, 그리고 당부의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소통을 해왔는데요. 자, 이렇게 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원 전체에게 이렇게 구두로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식 지금 팔면 안 된다. 우리 주가 곧 올라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제는 FBI가 테슬라 위협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특별 전단팀을 구성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그 테슬라 관련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미국의 FBI가 직접 나서면서 드디어 미국 정부가 테슬라의 전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러한 소식이 도움이 됐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테슬라가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스트래티지가 10.43% 올라가면서 폭등했습니다. 세 번째는 B2가 플러스 10.39, 이노데이터 플러스 10.28, 크레도 테크놀로지도 9.04%나 올라갔고요. 팔란티어가 플러스 6.37, 셀레스티카 플러스 4.20, 메타 플러스 3.79, 아마존 플러스 3.59, 비스트라 플러스 3.34, 엔비디아 플러스 3.15, TSMC 플러스 2.51, 알파벳이 플러스 2.25, 넥스트래커 플러스 2.10, 탈렌 에너지 플러스 1.93, 우버 플러스 0.88% 상승했습니다. 자, 반면 두 개의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브로드컴이 주식으로는 유일하게 하락했죠. 최근에 두 가지의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87,070으로 조금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미국 증시의 조정은요, 누가 뭐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이유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는 이제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와 무역 관계가 있는 국가에만 적용되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구체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체화의 반대말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이 이제는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는 또한 관세 시행에 있어서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왜냐하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고집불통처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유연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 금요일에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 시행을 막판에 중단하거나 무역협정에 따른 상품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거나 전면적인 관세 시행을 유예할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서 월요일 증시는 급상승세를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들이 상호 관세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형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고요. 예측할 수 없는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심하기는 이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략가들은요, 종종 200일 이평선과 같은 주식 움직임의 기술적 추세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적 시대에는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오히려 더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200일 이평선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 하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번의 발언이 시장을 급등하게 만들기도 하고 급락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분석이 별다른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추세는요,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공을 던졌을 때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정점을 찍고 이 공이 떨어질 때는 또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방향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카탈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올라가는 공을 갑자기 치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카탈리스트가 발생을 하면 방향이 바뀐다. 추세를 꺾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너무나 많은 카탈리스트가 여기저기서 발생을 한다. 이러한 얘기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뉴스가 있는지 계속 읽어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새로운 트럼프 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오전 내각 회의에서 자동차, 제약, 기타 산업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같은 날 오후에 백악관 행사에서 목재와 반도체 산업을 추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궁금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백악관 행사에서 특정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그는 4월 2일부터 발효될 상호 관세에 대해서 많은 국가에 브레이크를 줄 수 있다. 브레이크라는 것은 쉼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면제를 받을 국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지금 암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별, 부분별 관세 역시도 같은 날에 시작되는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맞다, 모든 것이 함께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지만 그날 모든 관세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월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예상보다 덜 강할 것이라는 안도감으로 인해서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P 500은 1.76% 급등했고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1.42,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무려 2.27% 하루 만에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 제가 S&P 500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S&P 500의 단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20일 이동평균선이요.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과 만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주황색 선이 있고 그리고 녹색 선이 있잖아요. 주황색 선이 굉장히 빠르게 낙하하다가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여기 녹색 선이 60일 이평선, 즉 중기선이잖아요. 단기선이 중기선을 넘어서기 일보 직전이다. 따라서 화요일에도 만약에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면요. 드디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될 예정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기다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인데요. S&P 500을 추종하는 ETF 스파이의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요. 스파이의 주가가 지금 현재 574.08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제부로 드디어 20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200일 이평선으로 올라서면서 이러한 추세가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의 회복세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투자 기관들이요, 미국 증시의 반등이 시작된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관인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간 스탠리가 미국 증시의 반등이 시작됐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모간 스탠리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주식시장 분위기가 점점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S&P 500은 지난주 4주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고 월요일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4주 연속 계속해서 떨어지던 S&P 500이 드디어 지난주에 하락 추세를 멈췄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간 스탠리의 주식시장 전략가 마이클 윌슨이 나오는데요. 마이클 윌슨은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원래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톱니랑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클 윌슨이 만약에 좋은 얘기를 하면 굉장히 드물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은 귀를 기울여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투자자 심리의 개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상대적 강도 지수, 우리가 RSI라고 부르는 거죠. RSI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요. 또 모간 스탠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 심리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가 최저치인 극단에 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시장은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면서 과매도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상태에 이미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점점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역발상 투자 전략상 매수 신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중 방송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AAII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최근까지도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비율,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주가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투자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요.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무려 40% 이상 더 많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40% 이상 센티먼트의 차이가 있을 때는요. 보통 그 이후에 3개월 이후, 6개월 이후, 12개월 이후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센티먼트가 최악일 때 우리는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러한 전략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부터는요. 계절적 추세 또한 더 지지적이 될 것이다. 마이클 윌슨은 또한 월 말과 분기 말 투자 흐름이 주식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요. 보통 새로운 대통령이 부임을 하게 되면 처음에 한 2, 3월 달에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부터 보통 반등을 보이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최근에 달러와 가치 하락,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은 추가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마이클 윌슨에 따르면요. 이러한 추세는 지난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의에서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보이는데 힘입은 바가 컸다. 자, 결국은 지난주에 있었던 페드 미팅, FOMC에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모든 요인들이 합쳐져서 S&P 500 지수는요. 윌슨이 올해 미국 증시가 상반기 동안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5,500에서 6,100 범위의 바닥까지 하락한 뒤 회복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마이클 윌슨은 원래 올해 전반기에는요. 미국 증시가 5,500에서 6,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었는데요. 실제로 5,500까지 떨어지고 드디어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6,1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윌슨은요, 거래할 만한 랠리가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반짝 랠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일부 인기 종목에 다시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지금까지는 저품질, 고베타 주식들이 반등을 주도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우량주 그리고 굉장히 시가총액이 커다란 주식보다는요. 약간은 품질이 떨어지는 고베타 주식, 따라서 변동성이 커다란 주식들이 반등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기 전망을 고려할 때 여전히 핵심 포트폴리오에 고품질 주식을 추천하고 있지만 우량주를 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주식을 조금 더 비중 있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다음 장애물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에 시행하는 상호 관세다. 마이크 윌슨은요, 이 기한은 관세율과 관세 적용 대상 국가, 제품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관세 협상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우울한 얘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시행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관세 협상이 새롭게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세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의견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요, 트럼프 풋보다는 연준 풋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풋은요, 이렇게 받쳐주는 걸 얘기합니다. 지지해주는 거거든요. 주가가 특정 임계치 아래로 떨어지면 연준이나 백악관이 개입하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생각, 이게 바로 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마이크 윌슨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 풋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관세가 아직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연준 풋이 남아있다. 연준은요,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여지없이 우리를 지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윌슨과 팀은 현재 가계 지출의 침체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소비재 관련 주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비재 같은 주식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반면에 다국적 기업은요,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여러 국가의 국제적인 시장에서 놀고 있는 기업들은요,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더 광범위하게 긍정적인 어닝 수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황금색입니다. 자, 일단 파란색을 보시면요. S&P 500과 유럽 주식, 그러니까 유럽 주식하고 미국 주식의 상대적인 성과를 비교하는 건데요. 0을 기준으로 위에 올라가 있으면 미국 주식이 더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0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유럽 주식이 더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황금색은 뭐냐면요. 유로 그리고 미국의 달러를 비교해서 유로가 더 비싼지 아니면 달러가 더 비싼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면 유로가 더 비싼 거고요.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달러가 더 비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유로가 더 비싼 상태, 즉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미국 주식이 유럽 주식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달러가 그동안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드디어 달러의 강세가 누그러지게 되면 그때부터 미국 증시가 달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최근에 매도세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시장 부분 중에 하나인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이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피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매그 7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따라서 시가총액이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이 떨어진다면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 추세를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 주요 지수의 실적 전망치는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세로 돌아서지 못했거든요. 그 얘기는 S&P 500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요.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바닥을 찍지 못했다. 자, 그런데요. 표면 아래에서 실적 전망 추세에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건 뭐냐면 매그7의 실적 전망치가 드디어 안정화되고요. 0% 부분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 보시면 S&P 500 중에 매그7, 7개의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이죠. 이 주식의 어닝 전망은요. 한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드디어 반등을 보이고 있다. 자, 그 얘기는요. 드디어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 전반적인 추세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다음에는 개별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미주온 탑픽 18 종목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빠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의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 기준이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은요, 주식의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적 지표인데요. 200일 이평선 이하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러한 투자 조언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추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행스러운 부분은요, 단 4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주온 탑픽이 이제는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를 이미 회복했다.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라스트 프라이스랑 200일 이평선, SMA는 심플 무빙 에브리지의 약자입니다. 단순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일 이평선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가, 따라서 플러스면 200일 이평선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면 200일 이평선보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장기적인 추세가 가장 좋은 미주온 탑픽은 팔란티어입니다. 200일 이평선보다 무려 71.15%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로 추세가 좋은 종목은 이노데이터 플러스 59.3%죠. 그 밖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플러스 38.5%, 셀레스티카 플러스 31.6%, 탈렌 에너지 23.98%, 200일 이평선보다 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요, 어제 바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200일 이평선을 뚫고 돌파한 종목들이 몇 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그렇고요. B2 역시도 2.17%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이 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1.69% 200일 이평선보다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반면 지금 현재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이 4개 보이는데요. 200일 이평선보다 아직까지는 주가가 아래쪽에 형성된 종목이 4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TSMC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 세 번째는 알파벳,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이렇게 4종목은요,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추세선인 200일을 뚫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4종목이 장기적인 추세선인 200일을 뚫고 상향 조정되는지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정렬 기준이 50일 이평선입니다. 50일 이평선은요,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그리고 중기적인 주가의 모멘텀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조정장을 겪으면서 미주온 탑픽 중에 어떤 종목이 잘 견디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바꿔서 50일 이평선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렬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0일하고 똑같죠. 팔란티어가 50일 이평선보다 8.69% 주가가 더 높기 때문에 가장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우버, 이노데이터, 넥스트래커, 그리고 탈레너지 이런 종목들이요, 현재 50일 이평선보다 주가의 흐름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3.06이니까요. 조금만 더 상승하면 50일 이평선을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엔비디아가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4.07% 정도 50일 이평선보다 아래쪽에 위치가 돼 있거든요.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4% 이상 급등할 수만 있다면 드디어 장기적인, 중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50일 이평선을 뚫어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밖에 메타가 마이너스 5.24, 아마존이 마이너스 6.87, 그리고 TSMC가 마이너스 7.17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 50일 이평선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을 보면요, 10% 이상 떨어진 종목이 몇 개 보이는데요. AVGO,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0.3이고요. 비스트라가 마이너스 10.67, 테슬라가 마이너스 16.4, B2가 마이너스 17.7, 마지막으로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거의 20% 정도 50일 이평선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요, 1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렬하겠습니다. 10일 이평선은요, 지금 현재 단기적인 주가 추세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조정장이 거의 끝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미주온 탑픽 중에 가장 회복세가 빠른 종목은 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부분이 녹색이죠. 지금 1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니까 주가가 대부분 다 10일 이평선보다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과거 며칠 동안 미국 증시의 추세가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가장 추세가 좋은 종목은 스트래티지입니다. 10일 이평선보다 15.47%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추세가 가장 좋은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추세가 좋은 종목은 테슬라, 세 번째는 팔란티어고요. 그 뒤를 이어서 B2라든지 셀레스티카, 크레도 테크놀로지, 비스트라, 탈레너지 이런 종목들의 단기적인 추세가 가장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 아직까지도 단기적인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이 보이는데요. 바로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은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요. 젠순항한테 한 방을 맞았고요. 젠순항이 브로드컴은 절대 엔비디아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구글이 브로드컴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다가 최근에 대만 기업인 미디어텍도 이용하겠다. 이러한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추세가 가장 떨어지는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가가 2,6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부터 약 10배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거죠. 자,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읽지 않고요. 조금은 색다른 방식으로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캐시우드는 이런 얘기를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긴 감이 있지만 무려 13분이 되는 인터뷰인데요. 과연 캐시우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국말로 더빙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청자들과 방송 직전에 나눴던 대화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테슬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입니다. 50% 하락. 이번 주에 잘 회복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주식 보유를 지시할 때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캐시 우드가 강조한 강세 사례를 살펴보라고요. 최근 주식 보유에 대한 우려 중 일부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조금씩 바뀌었습니까? 먼저 아크에서 테슬라를 연구하는 3명의 분석가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어떤 자동차 제조업체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정치적 역학관계가 겹쳐서 당국이 그 문제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델 Y 리프레시도 보유하고 있으며 모델 Y 리프레시의 주문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랫동안 아직도 못 받았어요. 이 분기에 미국에서 3만 달러 이하로 판매될 수 있는 새로운 저가 자동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수요가 억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로봇 택시입니다. 그리고 일론은 테슬라가 6월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아로 택시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분석가들은 로봇 택시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델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모델로 플랫폼 회사들의 경우 80% 이상의 매우 높은 마진을 기록하는 반면 전기 자동차의 경우 25%의 총 마진입니다. 따라서 로봇 택시가 5주 안에 회사 가치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주가가 2,60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테슬라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봇 택시 덕분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역할 때문에 소음이라고 부를 만한 것에 대해 걱정되지 않나요? 위험 프리미엄 주식에 기여했는지 기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네, 주가가 50% 하락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단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행위이고 이 행정부는 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자동차에는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X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고 당국은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 포지션에 추가하시나요? 저희는 매일 포지션에 추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주가를 올리기 위해 취해야 할 활동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장 심리가 알아서 해결할까요? 이 출시, 리프레시, 저가 자동차와 로보택시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거시적인 의견입니다. 경제가 많은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관련된 사람, 즉 의료 및 교육 분야의 연방, 주, 지방 또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미국 노동력의 30%에 달하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확실성의 층으로 AI가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 팀이 실제로 해고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들의 상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불확실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기술과 기술의 혁신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일자리와 항상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요소를 테슬라 이야기에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중국의 테슬라가 현재 경쟁사 제품에 비해 다소 열등한 제품을 최종 시장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인가요? 글쎄요, 그것은 열등하다는 의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BYD 자동차를 살펴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면에서 훌륭합니다. 가격 대비 주행거리와 출력과 같은 지표를 살펴보면 테슬라는 여전히 매우 경쟁력이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BYD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가전제품 배터리 비용 곡선을 낮추는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와 BYD가 하고 있는 기술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단위 성장률이 증가하면 비용은 훨씬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테슬라와 BYD가 전기차의 관점에서 보면 선두라고 생각합니다. 로보택시를 추가한다면 적어도 아직까지는 BYD는 아닙니다. 좋아요.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지만 한 가지 더 할게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봅시다. 만약 테슬라가 중국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테슬라가 그 시장을 잃는다고 해도 여전히 낙관적일 수 있을까요? 중국이 테슬라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와 그의 어머니인 메이 머스크가 미국의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머스크는 중국에서 큰 스타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대답하자면 중국에서 실패한다면 주식에 단기적인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2,600달러에서 멀어질까요? 아니요. 로보택시 이야기는 중국보다 차량 호출 비용이 훨씬 더 비싼 서구 세계의 기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한에서는 바이두의 아폴로가 1마일당 35센트인 택시 기사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마일당 24달러입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사업이 중국 밖에서 훨씬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두를 언급하셨는데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죠? 이유를 말해 주세요. 최근에 CEO 로빈 리와 그의 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자율주행차와 대규모 언어 모델에 있어서 중국 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빈 리가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한은 중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는 로봇 택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다른 시장, 베이징 그리고 홍콩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 가격이 훨씬 더 비쌀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에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5, 6년 안에 자율주행 차량이 전 세계적으로 8조 1000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이두가 중국 이외의 시장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그만큼의 성과를 거둔다면 그 주식의 가치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더 추가하실 건가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매일 거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다른 이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시진핑의 표현 방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공동 번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새로운 생산력을 향한 구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력과 민간 부문이죠. 테크, 효율성, 혁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물론 2022년 말 전 세계 다른 국가에 챗 GPT가 도입된 것과 같은 중국의 딥시크 순간도 있었습니다. 네. 다들 놀랐죠? 그리고 흥미롭게 배운 것 중 하나는 어쩌면 훨씬 저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매우 창의적입니다.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오픈소스입니다. 이제 모두가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그것을 모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이 오픈소스 운동을 연구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은 이 운동이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방 세계의 많은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들이 지적재산권 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국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해보자고 오픈소스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저는 오픈소스를 좋아하고 많은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에 관한 한, 특히 최종 소비자에게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딥시크 모멘트 때문에 미국의 AI 이야기가 무효화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믿으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시장 상승세가 동시에 병존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제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서 혁신이 아닌 기술이 번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 더 나아질 것이고 서구 기업을 위한 AI 모델을 망가뜨리는 측면에서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중국에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번들로 묶고 하드웨어의 가격을 낮추고 모든 것을 저품질로 만드는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모델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 측면에서 폐쇄형 소스 모델을 오픈소스 모델과 비교해 보면 R1을 사용하더라도 폐쇄형 소스 모델이 더 낫습니다. 만약 저희 웹사이트에 공개 소스에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비공개 소스의 성능이 꾸준히 향상되고 최근 몇 가지 돌파구를 마련한 반면 공개 소스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성능 개선의 기울기가 실제로 더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가 현재 폐쇄 소스가 차지하고 있는 성능 영역을 침범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직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S&P 500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향후 D분기 동안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훨씬 약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아마도 연준조차도 이를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제가 약화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낮을 것이며
행정부와 연준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향후 2분기 동안 더 많은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할인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요. 하지만 많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다음 단계는 이 행정부가 규제 완화, 감세, 이자율에 대해 이전에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낙관론의 근거는 규제 완화나 세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핵심 쟁점은 관세 측면입니다. 이를 제거하기로 결정할 경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세계 최대의 AI 프로젝트라고 말함으로써 AI에 대한 협상이 끝납니다. 내 인공지능의 가장 심오한 응용 분야는 의료입니다.